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모병원 혈액내과에 있는 윤재호라고 합니다. 혈액암 한우분 대상으로 해서 혈소판 관련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었는데요. 혈소판의 감소, 그리고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알려져 있는 ITP에 관련한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은요, 이제 골수, 그리고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혈액세포들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모든 세포는 조혈모세포 또는 조혈줄기세포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적혈구 계열 또는 백혈구 계열, 백혈구는 호중구, 호산구, 림프구 등 다양한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 핵이 있고 이제 유전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수혈받거나 할 때는 이 백혈구를 어떻게든 좀 제거한 퓨어한 어떤 적혈구 또 순수한 혈소판을 주로 이제 수혈을 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혈소판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꼭 찌꺼기처럼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혈소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피를 뽑아서 시험관에 그대로 두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층을 이루면서 나누게 되는데요. 윗부분에 이 맑은 층에 해당되는 약 50% 정도의 비율을 가진 부분이 이제 혈장이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짙은 붉은빛을 검붉은색을 띠는 이 부분이 이제 적혈구가 해당되는 파트로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중간에 이제 뽀얗게 이렇게 층을 이루는 곳이 백혈구와 혈소판이 응집되어 있는 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퍼센트로서는 이게 작은 퍼센트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혈소판이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혈소판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혈소판은 골수 안에 있는 거대 핵세포, 저희가 영어로는 메가캐리오사이트라고 하는데요. 거대 핵세포에서 생성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다음과 같이 생긴 내용이 이제 거대 핵세포가 되겠고요. 실제 이 거대 핵세포를 자극하는 TPO, 우리가 트롬보포이에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주로 이제 간과 키드니, 신장, 이제 주로 간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간과 신장에 생성되는 트롬보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이 골수에 있는 거대 핵세포를 자극해서 혈소판을 생성하게 하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 트롬보포이에틴은 실제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조합 약품으로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의 치료제로서 상품화가 되어 있고 오늘 뒷부분에서 해당 약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트롬보포이틴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간과 신장에서 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 기능이나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 당연히 트롬보포이틴이 낮기 때문에 혈소판이 형성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간의 그 트롬보포이틴의 어떤 그런 생성을 조금 더 자극하는 요소가 있어서 정상적인 골수 기능을 가진 경우에는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 혈소판이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소판의 수가 다음과 같이 좀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트롬보포이틴이 좀 남아도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혈소판의 형성을 조금 자극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혈액 내의 혈소판 수치가 좀 많으면 이제 트롬보포이틴의 양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면서 혈소판을 만드는 속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이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향 요인들이 혈소판 생성에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혈소판의 기능입니다. 혈소판의 기능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지혈과 상처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혈관이 손상돼서 출혈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이제 1차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혈소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혈관 손상에 따라서 혈관 내피에 있는 콜라겐이 노출이 되는데요. 콜라겐이 노출되면서 혈소판의 활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혈소판 활성화와 함께 혈관 내 벽에 이제 폰빌레브란트라는 인자, 또 혈소판의 다양한 수용체가 혈관 내피에 찢어진 그런 혈관 내피에 부착하는 게 한 가지의 기전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피브리노겐이라는 것이 또 혈소판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혈소판이 응집해서 혈소판 응괴를 형성하는 이 과정이 1차 지혈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이 이후에 2차 반응으로서 혈액 응고인자가 활성화되면 최종적으로 혈전, 즉 삐딱지가 형성되는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혈소판은
이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있다가요. 이 혈소판 활성화 과정 중에 다음과 같이 이게 돌기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돌기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혈관 내피에 부착을 하고 서로 이렇게 응집을 하는데 적절한 형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전자현미경에 이렇게 혈소판이 부착하고 응집되어 있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본 사진을 준비해 봤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혈소판 응집과 부착을 위한 주변 물질로서 혈관 내에 있는 이제 콜라겐의 노출이 혈소판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랬고요. 폰 빌레브란트 인자라는 것이 혈소판을 벽에 이렇게 부착시켜서 찢어진 부위를 막는 역할을 하는 1번. 그리고 저 구분을 좀 단단하게 막기 위해서 피브리노겐이라는 것이 혈소판에 이제 작용을 하여 혈소판의 다양한 응집을 좌측처럼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양한 혈소판의 이제 수용체들이 이 피브리노겐과 폰 빌레브란트 인자의 부착점을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식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혈관이 손상되고 이렇게 찢어지게 되면 콜라겐이 노출되면서 폰빌레브란트 팩터, 피브리노겐 등이 혈소판의 내피 부착과 응집을 관여하게 되고 1차적으로 혈소판 응괴가 형성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트롬빈, 피브리노겐 이런 것들이 피브린으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혈전을 만드는 이 다음과 같은 기전으로 지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큰 그림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혈소판 축과 응고인자 축, 이 두 가지가 지혈 혈전에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된다라는 부분을 본 그림으로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죠. 멍이 잘 듭니다, 저는. 또는 전 자반증이 이렇게 생겨서 왔어요.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오시는데요. 보통 이제 의사들은 일단 이게 정말 출혈성 피부 발진이자 멍인지 이런 부분을 우선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발진이나 피부 병변이 아닌지 저희가 흔히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피부와 점막이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 또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은 이제 피부가 상당히 약해지면서 자주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정말 혈소판이나 응고인자의 이런 출혈성 문제인지 좀 약해지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지에 대한 감별이 좀 필요하고요. 실제 어떤 코피가 나거나 이런 어떤 손상 소견이 있어도 지혈은 상대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혈이 잘 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이 이런 점막 손상과 함께 지혈 여부 자체에 대한 확인이 항상 정말 혈소판이나 응고인자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지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절차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출혈성 양상이 나타난다 하면 일단 혈소판의 수와 기능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고 또는 응고인자 역시 양과 기능, 그래서 총 4가지 축을 저희가 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CBC라는 검사 있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수를 우선 확인하는 CBC 검사를 통해서 혈소판 수를 확인하는 것이 혈소판에 관련돼서는 1차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혈소판 수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혈소판의 부착이나 응집 기능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응집 기능 검사를 정밀 검사로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 검사는 우리 루틴으로 항상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추가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응고인자의 경우에는 양을 먼저 검사하기보다는 PT, APTT라는 전체적인 응고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 검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 검사가 큰 이상이 있거나 또는 기능 검사 이상이 없더라도 출혈 양상이 명확할 경우에는 실제 다양한 10여 가지 해당되는 응고인자 또는 응고억제인자의 양을 확인하는 정밀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혈소판의 수 기능, 그리고 응고인자의 양 기능, 총 4가지 축을 저희가 항상 확인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4가지 축 중에서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혈소판의 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혈소판 감소증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강의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소판 감소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소판을 생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 트롬보포에틴이라는 TPO가 아무래도 감소되는 상황이 제 첫 번째 원인이 되겠죠.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바로 간, 신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간 기능, 특히 신장보다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간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 혈소판 감소가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좀 흔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실제 저측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우리 혈액 내의 혈소판의 한 30% 가까이가 비장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비장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커지게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비장에 잡혀있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혈액 내의 혈소판이 상대적으로 적게 보이는 현상을 저희가 겪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장비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혈액 질환 환자분들은 골수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혈소판이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골수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골수에서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제 파괴되거나 기능이 약하게 되는 경우로서 혈액 질환, 그래서 뭐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골수 섬유화증 등이 있을 텐데요. 우측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골수가 이제 파괴돼서 지방, 요 동글동글한 요 하얀 것들이 다 지방으로 치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재생불량 빈혈의 이제 특징적인 골수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역시 이제 감염증, 그리고 뭐 약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위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약제를 좀 보려고 해요. 저희가 실제 환자분들 오면은 이제 무슨 새로 쓴 약이 없느냐, 새로 투여하게 된 약이 없느냐, 또 약제가 아니더라도 건강 보조식품이나 평소에 먹지 않던 새로운 것을 복용한 적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요. 그 가장 큰 기전이 이제 간 독성을 일으키는 약제의 경우에 이제 TPO가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소판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 약제 자체가 골수 억제를 일으키는 약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혈소판을 저하시킬 수 있겠고, 또 약제를 쓰면서 몸에서 그 약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항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약제를 투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항체가 면역성 혈소판 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모든 약제가 사람에 따라서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평소에 먹지 않던 어떤 약제나 음식을 먹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뭐 인삼, 홍삼, 오메가3, 아스피린 등 다양한 이제 보조식품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제 인삼, 홍삼 같은 것들이 혈소판의 숫자보다는 혈소판의 기능을 조금 악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혈소판 감소증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제 이런 인삼 종류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설명을 좀 드려요. 뭐 절대 드시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겠고요. 오메가3는 마찬가지로 혈소판의 그런 응집 기능을 조금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약들은 이제 기능에 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염과 연관된 사항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코로나에 관련된 혈소판 감소증의 연관 사안이 많거든요. 실제 감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생긴 혈소판 감소는 실제 감염증 자체가 간 기능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간 기능 저하가 되면 TPO라는 혈소판 생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또 감염증에 대해서 우리가 몸을 치유를 하기 위해서 혈관 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혈소판의 사용량이 급속하게 좀 증가되면서 소모가 늘어나서 체내에 혈소판이 줄어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많이 쓰잖아요, 감염증에. 그래서 여러 가지 항생제 뭐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 약으로 인한 또 골수 억제가 벌어져서 혈소판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뭐 약제도 약제지만 실제 이제 감염증에 대해서 반응하는 중에 이제 면역세포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의 원인이 되는 기전으로서도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증 자체로 인한 면역 반응, 또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약제, 또 감염증 자체로 인한 다양한 어떤 증상들이 아주 다양한 원인으로서 혈소판 감소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 중에는요, 위에서 살고 있는 헬리코박터 감염증 역시 면역성 혈소판의 감소증과 연관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뒤에 말씀드리게 될 것이고, 또 실제 코로나 감염증 말고 코로나 백신을 맞고 혈소판 감소가 생기거나 실제 코로나 이후에 혈소판 감소가 생겼다는 경우들을 많이 저희가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 다양한 염증 반응 때문에 위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혈소판이 감소될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는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실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예가 있습니다. 보통 개원가에서 저희한테 보내준 환자분이신데요. 19세 남자 환자, 젊은 남자인데
설사 복통 때문에 의원을 갔다가 혈소판이 한 6만 8천 정도로 낮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몇몇 가지 검사 후에 대학병원으로 보내주신 경우예요. 보시면 혈소판이 6만 8천이면 10만보다는 낮기 때문에 분명히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맞는데 저희로서는 사실 5만 개 이상의 혈소판 감소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적인 측면을 먼저 급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먼저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혈소판에 대한 뭐 항체가 이렇게 좀 없다. 또 그 개원과 선생님께서는 초음파를 봐서 혹시 비장이 커서 그런 건 아닌가에 대한 다양한 검사를 먼저 해봤어요. 해봤는데 뭔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셨고요. 실제 우리 병원에 와서 재검을 바로 했습니다. 재검을 했더니 갑자기 14만 개가 체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 좋아졌던 게 좋아졌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혈소판 응집이 있어서 적게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좀 저희 쪽에선 달렸고요. 항응고제를 좀 바꿔서 또 썼더니 20만 개까지 이게 확실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20만 개지만서도 여전히 혈소판의 응집, 클럼핑이 좀 보인다라는 추가 정보를 검사실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었어요. 자, 이제 이런 경우는 검사를 위해 채취한 혈소판이 항응고제에서 시험관 내 응집을 일으키는 가성 혈소판 감소증 또는 가짜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실제 보시다시피 정상 백혈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혈소판들이 이 사이사이 적혈구 사이에 원래 이렇게 떠다녀야 되는 게 정상 모습인데 이 환자에서는 혈소판이 이렇게 뭉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혈소판 뭉치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뭉치가 보이지만 보통은 기계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계는 마치 이 백혈구처럼 인식을 해서 백혈구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실제 검사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혈소판이 사실 환자 몸에서는 정상으로 퍼져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가짜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검사를 하는 도중에 생길 수 있는 그냥 약간 검사 오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실제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혈소판이 낮습니다 라고 오게 되면 저희는 혈소판이 또 얼마나 낮으냐? 보통 이제 10만 개 이상에서는 저희가 크게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요. 10만 개 밑으로 떨어졌느냐 또는 5만 개까지 떨어지면은 조금 더 위험도가 있을 수 있겠는데 또는 2만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는 이건 출혈 위험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것을 판단하에 저희가 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고 앞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와 같이 가짜 혈소판 감소증은 아닌지에 대해서 도말 검사, 실제 이제 슬라이드를 눈으로 보는 조치를 시행을 한다. 그리고 혈소판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백혈구나 적혈구와 다양한 어떤 골수 이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날 경우는 지체 없이 저희가 이제 골수 검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롬보포에틴이라는 것이 혹시 손상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어서 신장, 간 기능을 실제 혈액 검사로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또 비장과 간 비대가 혹시 커져 있어서 혈소판이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또 CT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 또 최근에 혹시 감염증, 감기를 포함한 설사 여러 가지 감염증이 있진 않았는가, 또 그 감염증에 대해서 항생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혹시 약물을 사용하진 않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모두 거쳐서 특별한 문제가 있진 않다라는 게 확인되면 그때 저희가 이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의심하여 실제 혈소판 수치에 따라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 이제 여기서 골수 검사는 그럼 어느 때 하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혈소판만 딱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골수 검사를 하자라고 말씀을 잘 안 드려요. 근데 혈소판 이외의 백혈구나 적혈구가 이제 뭔가 이상 소견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는 뭔가 이 골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수치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는 혈소판만 낮은 경우더라도 50세 이상 정도의 이제 고연령대의 환자분에는 아무리 나이가 들면서 뭔가 골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골수 검사를 좀 대체로 좀 시행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좀 있겠습니다. 골수 검사를 확인하는 경우는 저희가 흔히 이제 세포 충실도를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정상 세포 충실도는 100에서 환자 나이를 뺀 정도가 정상입니다. 보통 이제 50대 환자다. 그러면 한 50% 정도 세포 충실도가 유지돼 주는 것이 나이에 적절한 세포 충실도다라고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젊은 20대 환자분이면
그래도 한 7, 80% 정도의 세포 충실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세포를 만들어내는 전구 세포들, 또 어떤 암세포가 보이지는 않는지, 또 유전자 검사,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34세 여자 환자가 혈소판이 낮아서 골수를 했는데 세포 충실도가 20%다. 사실 제가 기대치는 한 6, 70%는 돼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사실 30대 환자가 20%면은 이거는 골수 기능이 약간 낮은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TP,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ITP는 과거에는 특발성, 이디오패틱, 혈소판 감소성, 트롬보사이토페닉, 펄큐라, 자반증이라고 많이 썼었는데요. 이제 최근엔 사실은 특발성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 혈소판 감소증의 요인이 대부분 면역성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이뮨, 트롬보사이토피니아, 즉 자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면역 반응은 무엇이냐, 또 자가 면역 질환은 무엇이냐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면역 반응이라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한 면역 세포들의 작동이시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것이 원래 면역 반응이어야 되는데 나의 신체 일부를 공격하는 어떤 면역 반응의 오류 현상을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교적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가 면역 항체가 검사에서 확인이 되더라도 그 어떤 증상적인 부분이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자가 면역 반응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자가 면역 반응은 보통 이제 감염증, 약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무엇이 정말 원인인지를 알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금 그것을 역으로 좀 찾아내서 해결한다고 해서 이 한 번 생긴 면역 반응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지속적 노출을 없애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원인에 대한 것을 찾고 그 부분을 좀 끊는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그 반응의 수준이, 자가 면역 반응의 수준이 건강을 위협하고 치료를 요하는 정도가 될 경우는 저희가 이제 드디어서야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 실제 이제 ITP의 경우는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혈소판 감소인데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추가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면역 반응을 제어하는 경험적 치료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라면 저희가 이거는 거의 시중팔구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일 거야 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실제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 앞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원인, 간 기능 저하, 심장 기능 저하 또는 감염증 이런 것들에 일시적으로 동반되는 혈소판 감소증에 비해서는 거의 가장 좀 낮은 혈소판 수치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보통 많이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는 저희가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부터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배제 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 면역 반응은 왜 나타나느냐? 면역 반응은 사실 우리 몸을 지키는 것들이 다 비림프구, 대식세포, T림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들인데요. 주로 이제 비림프구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는 곳으로서 이 비림프구에서 만들어진 자가 항체가 이제 혈소판이나 거대액 세포에 부착을 하게 되면 대식세포가 이거는 내 몸에 필요한 놈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면서 파괴를 하게 되고요. 또는 보체계가 동시에 또 활성화돼서 파괴를 시키는 이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이제 PT 림프구가 직접 이 거대액 세포나 혈소판을 파괴하는 방법으로서도 작용을 하게 돼서 상당히 다양한 어떤 기전으로서 혈소판이 파괴된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치료제들도 이 어떤 기전에 따른 약제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혈소판에 항체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요. 대식세포가 혈소판을 잡아먹는 이런 현상이 실제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치료들을 하게 되고, 이제 특히 대식세포의 이런 활동이 비장에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ITP 치료에 있어서 비장 절제를 하는 것도 이 대식세포의 활동을 제어하기 위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혈소판 단독 감소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배제되어야 진단이 가능하다 이고요.
주요 기전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자가 항체가 부착된 혈소판 파괴, 그게 이제 대식세포에 의해서 포식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는 T림프가 혈소판을 직접 파괴하는 기전, 이런 것들이고요. 다른 혈액 수치에서 사실 적혈구나 백혈구는 정상인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혈소판이 낮다 보니 특히 여성분의 경우는 생리 과다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피하 출혈 이런 쪽이 생기면서 철결핍 빈혈로 동반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골수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정상 소견인 경우가 많은데요. 몸에서 혈소판이 자꾸 파괴돼서 줄어들다 보니 골수 내에서 거대 핵세포가 오히려 활성도가 좀 증가되어 있는, 혈소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비정상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보상 반응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혈소판에 이렇게 항체가 생기는 경우는 아무래도 혈소판에만 생기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들도 흔히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다른 면역 질환을 함께 검사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반될 수 있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유명한 것들이 이렇게 뭐 루푸스 또는 베체트병, 또는 강직성 척추염, 또 류마티스 관절염, 이제 이런 것과 동반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선별 검사를 보통 이제 초진 환자분에게는 같이 시행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 다음과 같은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은지를 의뢰를 통해서, 협진을 통해서 확인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ITP 1차 치료. 어찌 보면 지금 여기 노란색 해놓은 게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결국 면역 체계의 오류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생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체계의 호전을 위한 환자 개인적인 노력이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다. 이걸 좀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염이나 이상 약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본인이 위생도 신경 쓰고 해야 될 것이고요. 적절한 영양, 잘 자야 되는 것, 또 체중 조절 또는 운동 등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또 필요하겠고요. 또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환경적 개선을 시도하는 것들이 다 일단은 본격적 약물 치료와 함께 또는 약물 치료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약물의 의존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고, 수치에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저희가 보통 교육을 많이 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자반증을 포함한 어떤 출혈에 연관된 증상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되고 좀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혈소판 수치보다는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게 되겠고요. 자, ITP의 1차 치료의 적용은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혈소판이 2만 아래, 저는 사실 한 15,000 정도까지는 바라보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웬만한 기준에서는 2만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출혈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니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혈소판이 실제 2만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출혈 정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그와 상관없이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수혈은 사실 활동성 출혈이 아닌 경우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 왜? 혈소판을 수혈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파괴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활동성 출혈인 경우는 저희가 수혈을 통해서 조절을 하지만 가능한 한 면역 반응을 제어하기 위한 치료를 우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차 치료제는 이제 스테로이드, 면역 글로불린, 적혈구 항체 주사가 이제 크게 저희가 쓰는 치료제 3인방이 되겠습니다. 자, ITP 1차 치료로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가 뭐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뭐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는데요. 실제 혈소판이 2만 아래에서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10,000개 이상이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체중당 한 반에 해당되는, 저희가 이제 보통 소론도 요 오른쪽 요런 약을 쓰는데, 소론도 보통 한 알이 5mg이라서 보통 한 6알에서 많이 쓰면 한 10알, 12알 정도까지 사용하면서 이제 반응을 우선 보게 되겠고요. 근데 혈소판이 너무 낮아서 10,000개 미만이거나 출혈이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는 게 의심될 경우는 물론 수혈을 하기도 하겠지만 체중당 2mg 이상의 고용량을 우선 펄스 요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주사제를 사용하게 되는 목적이 되겠고요. 보통 스테로이드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2주 간격으로 이제 반씩 감량을 하게 돼서 6주 내지 8주 이내에 줄여서 끊을 수 있으면 끊거나 아니면 아주 저용량, 보통 소론도 정 뭐 한두 알 정도가 되겠어요. 그 정도를 이제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제 치료를 하는 데요. 스테로이드의 이 기전, 어떤 기전으로서 ITP를 치료하느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 다양한 어떤 면역세포의 이상 활동을 일단 제어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로 림프구를 제어하고
또 대식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이런 것들로서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 또 매우 쌉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억제하는 약으로서 저희가 사용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죠? 부작용이 문제예요. 붓고요. 단순히 붓는 것뿐 아니라 급격하게 식욕을 늘리면서 피하 지방을, 특히 복부, 목 뒤, 얼굴, 그래서 주로 중심부에 이제 피하 지방 축적을 상당히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또 여성 환자분들, 또 폐경기 환자분들은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고요. 또 원래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인데 스테로이드가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이 임의로 들어가다 보니 부신 기능이 이제 활동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부신 기능을 일단 쉬게 하는 부신 기능 저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상 면역 기능을 가진 림프구조차도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염에 상당히 취약해져서 이제 고령의 노인 환자분들이나 면역 저하 환자에게서 갑작스런 어떤 폐혈증을 포함한 감염증이 생길 우려도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부작용 때문에 초기 치료를 거부하시거나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환자에서 이런 게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굉장히 효율적인 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할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약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로이드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단독 투여를 하기도 하는 이제 대식세포를 교란시켜서 혈소판 탐식을 억제하는 이제 비특이 항체 주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면역 글로불린과 RH 항체 주사인데요. 다음과 같은 용량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겠고, 둘 다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약제 투여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거의 막 5만 개, 10만 개 이상 혈소판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한 60, 70% 이상 환자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징적으로는 면역글로불린은 보통 뽀글뽀글한 병에 들어있는 주사인데 6시간 정도 수액으로 이제 지속적인 정맥 주입을 하루 이틀 해야 되는 약제가 되겠고, 일시적인 발열 및 두통이 부작용으로서 있고요. 상대적으로 적혈구 항체 주사는 이제 외래에서 한 2, 30분 정도만 정맥 주사로 바로 투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것. 하지만 말 그대로 적혈구 항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사이기 때문에 적혈구 용혈 현상, 그리고 뭐 두통, 복통을 뭐 또 호소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혹은 있습니다. 사실 뭐 둘 다 저희가 안전하게 쓰고 있는 약이고요. 둘 다 비슷한 기전으로서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 그래서 면역글로불린을 쓰기도 하고 적혈구 항체 주사를 쓰기도 하고 환자분의 원하는 측면, 또 의사들이 좀 선호하는 것들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ITP의 1차 치료의 경과는 1차 치료 후 약물 없이 정상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방 좋아져서 바로 이제 치료를 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저희 이제 급성 ITP라고 하고, 대부분의 소아에서는 급성 ITP가 많은데 실제 성인에서는 급성 ITP로서 바로 좋아져서 약물을 더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1, 20% 정도에 이제 미치지 못하고요. 1차 치료 후에 2만 이상이 유지는 돼서 정상화는 안 되고 낮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만성 ITP다. 그래서 거의 한 7,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만성 ITP의 다음과 같은 한 20, 30%의 환자에서는 아예 불응성, 1차 치료부터 전혀 반응을 못 보이는 환자분들이 있고요. 또는 1차 치료 후에 어느 정도 반응이 있었다가 다시 계속 나빠지는 거죠. 계속 만개 전후로 떨어지고 또 출혈병증이 발생하는 이런 재발성 ITP가 또 한 20, 30% 정도 있어서 궁극적으로 한 요 20, 30% 넘는 환자분들이 저희 진료실에서는 가장 어려운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ITP 2차 치료의 적응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제 불응성 환자, 또 매우 짧은 기간에만 반응해서 재발하는 이제 이런 환자들이 2차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 환자가 되겠고요. 또는 부작용으로 아예 1차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2차 치료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되겠습니다. 2차 치료제는 현재 저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또 역시 3총사가 있는데요. 비림프구 항체로서 맙테라, 리톡시맵이라는 성분명을 가지고 있는 약이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대식세포가 혈소판을 파괴하는 장소인 비장을 이제 절제해야 된다라는 게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보통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급성 ITP처럼 좋아지는 경우가 그래도 1년 이내에는 종종 있는 일이니 괜히 일찍 수술로서 떼지 말자. 가능한 1년 이상은 충분히 다른 치료를 한 후에나 고려를 하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최근에 이제 보험도 되고 있고
완전히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서의 이제 TPO 수용체를 대해서 자극을 할 수 있는 수용체 촉진제인 이제 경구 레볼레이드와 로미플레이트 주사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요즘에 이제 2차 치료제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ITP 2차 치료로서 이제 비장절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식세포의 주요 활동 장소를 제거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유일한 2차 치료법이었고요. 비장절제 이후에도 거의 50% 이상이 불응하거나 재발하기 때문에 실제 수술하고도 허무하게 다시 약제를 써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수술 자체 위험도가 있지만 요즘에 이렇게 실제 복강경 정도로만 해도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최근에는 안전하지만 비장에서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균주에 대해서는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이슈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수술 전에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했었던 환자인데 전혀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는 비장 절제 후에도 바로 나빠지는 것을 저희가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면역글로불린에 이렇게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는 비장절제를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이제 TPO 수용체 기량제를 비장절제 전에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 때문에 보험 승인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비림프구 치료제로서 막테라의 경우는 이제 이런 혈소판 파괴 항체를 이제 줄임으로써 효과를 발생하는데 현재 류마티스를 포함한 다른 연역 질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4주간 총 4번 주사를 하는 거고 이제 보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에 같은 비장절제 같은 수술이 싫거나 이제 장기적으로 약제를 쓰기 싫은 환자에서는 이제 적응증이 되는데 실제 이제 진단 후 1년 이내 오래되지 않은 여성에서 그 효과가 좀 좋다는 보고가 있어서 저도 이제 이런 여성 환자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좀 하고 있고요. 반응률은 한 60%. 하지만 본 치료 후에도 결국에는 한 반 이상에서는 또 재발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주치의와 상의하에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정상 림프구의 기능 저하 또 항체 형성 억제 때문에 스테로이드와 마찬가지로 감염 위험도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보통 의료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나 환자분의 어떤 상황을 봐서 저희가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좀 중요한 약으로서 이제 레볼레이드와 로미플레이트라는 2차 치료제가 있겠습니다. 둘 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TPO,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TPO가 붙는 이제 TPO 수용체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약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얘기고요.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약제로서 기존 약제들은 대부분 혈소판 파괴를 막는 약이라면 현재 유일하게 혈소판 생성을 촉진하는 약제로서 작용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구 약제로서 레볼레이드가 이제 25mg으로 시작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50mg까지만 최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게 한국, 중국, 일본인 이 동아시아 환자에게는 그 간 독성 등의 부작용이 조금 높았다라는 보고 때문에 서양에서는 75mg, 100mg까지도 사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렇게 조금 사용량이 조금 사용량이 좀 약하고요. 그에 비해서 주사로 쓴 로미플레이트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약인데 보통 한 바이알 250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최대는 이제 체중당 10마이크로그램, 뭐 70kg이라 한자면은 700마이크로그램 정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 두 약제 모두 거의 한 80% 이상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마저도 약 30%에서는 또 재발을 한다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어서 실제 지금 2차 약제인 TPO 수용체 기량제에도 이 재발하는 환자한테서는 이제 어떤 약제를 써야 되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비장 절제 후 재발 환자에서 급여가 돼 있고 수술이 어려운 뭐 고령 환자 또는 만성 질환 환자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글로불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런 환자에서는 별로 비장절제 의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는 이제 TPO 수용체 기량제를 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올해 아마 급여 확장이 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장기간 투여의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약이든 오래 쓸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특히 젊은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20, 30대가 이런 약을 쓰게 되면 뭐 60, 70년은 그럼 이 약을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한 5년 정도 이상 쓴 환자분들에서 큰 부작용 없이 쓸 수 있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오히려 장기 투여한 환자에서
그런 어떤 면역 오류에 수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장기간 투여한 환자에서 한 20% 정도는 약을 끊고도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좀 부작용적인 측면에서는 골수 섬유화증이 한 2%, 또 이제 이런 혈소판 수치를 막 올리는 약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혈이 너무 잘 되는 혈전 합병증이 생기는 이제 이런 위험도가 오히려 좀 생기더라라는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레볼레이드의 경우는 뭐 두통이나 뭐 위장 부작용, 또 관절통 이런 거를 호소하시면서 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도 간혹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간에 조금 독성이 있어서 저희가 간 수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라는 것, 또 뭐 백내장, 또 감염합병증, 앞서 말씀드린 혈전증 등의 부작용들을 저희가 다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고, 로미플로이트의 경우에는 주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질구레한 그런 부작용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통, 관절통이 있기는 하지만 크게 그렇게 환자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기 좀 어려웠고요. 마찬가지로 혈전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보고 있는데, 대체로 심폐질환, 심장 또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혈전증이 많이 생기더라라는 것을 보고가 되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ITP 기타 치료제로서는 1차, 2차 치료제를 쓰면서도 병용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구를 제어하는 약들로서 사이클로스포린, 또 아자티오프린, 뭐 이뮤란, 뭐 아자프린 이런 약으로 쓰는 이제 그런 약, 또 퓨리네톤, 마이렙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림프구를 추가적으로 제어하는 목적으로서 저희가 사용하고요. 또한 원인 축인 대식세포를 제어하는 어떤 그런 효과로서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콜킨, 다나졸 이런 것들을 기존 뭐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또는 2차 약제에 계속 병용해서 사용하는 것들로서 이제 치료를 한다. 그래서 뭔 치료에도 안 되는 분들에는 이제 이런 약제들을 부작용 없이 이제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다양한 약제들이 뭐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또 간 기능, 신장 기능, 또는 이제 특히 뭐 다나졸이나 이뮤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탈모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을 좀 바꿔가면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이제 최근 신약으로서는 이제 대식세포의 시크라는 시그널을 억제하는 포스타마티닙, 그리고 또 국내 임상시험을 하는 이런 약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서 아까 TPO 수용체 기량제와 같은 라인에서 신약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최근에 이제 좀 열리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서양에서는 물론 이미 사용되고 있는 약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뭐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들이지만 보채기 쪽을 제어하는, 제가 지금 보채기 쪽 얘기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실제 보채기가 상당히 작동하는 기전에 있어서 이제 스티뮬리맙이라는 것이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사용을 돼서 쓰고 있고요. 또 이제 B세포가 본격적으로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형질 세포를 억제하기 위한 이제 다라투무맙, 이제 이런 약제들이 이제 신약으로서 저희가 이제 적용 여부를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민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약들을 국내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의사들이 노력을 해야 될 실정이 되겠습니다. 헬리코박터와 ITP를 떼놓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워낙 많기 때문이죠. 헬리코박터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이 실제 ITP 혈소판 항체와 유사하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헬리코박터에 대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지는 항체가 이제 실제 혈소판에도 작용하더라라는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고, 실제 헬리코박터 재균을 했더니 혈소판 특이 항체가 줄기도 하고, 실제 재균한 환자에서 혈소판이 감소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에서는 다만 재균 후에 이렇게 혈소판이 재균을 하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높은 혈소판을 유지하더라라는 이런 국내 연구도 이제 있어가지고요. 헬리코박터가 양성인 혈소판 감소가 너무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좀 재균 치료가 좀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저희가 권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고, 재균 여부는 뭐 내시경을 통한 검사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로서는 이제 요소 호기 검사 또는 항체 역가 등을 추적함으로써 혈소판 수치와의 어떤 회복과의 연관성을 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요약이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혈소판 감소증의 이제 원인과 진단을 위해서 이제 사실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혈소판 감소증, 비장비대가 있느냐,
또 어떤 약이나 감염증이 선행되었으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하겠고 저희가 이제 특히 뭐 고령에서 특히나 신경 써야 되겠지만 골수 기능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약물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배제가 다 될 경우에 면역성 혈소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습관 개선 등 면역체계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노력이 치료로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급성인 경우, 특히 출혈 증상을 동반하거나 혈소판이 2만 이하인 경우는 적극적인 1차 치료를 고려해야 될 대상으로서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적혈구 항체 등등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증상이 없고 만성인 경우 이미 오래됐다 이거죠. 그리고 혈소판이 2만 이상인 환자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다면은 저희가 그냥 혈소판이 낮아도 그냥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서 지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몸에 손을 대야 되는 조직검사, 치과 발치, 수술 등을 해야 될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이나 스테로이드를 일시적으로 좀 씀으로써 5만 이상 안전한 수치로 확보 후에 진행하는 것을 아무래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가 중요한지는 주치의 또는 혈액 전문의의 어떤 의견을 좀 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요. 특히 이제 2차 치료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어떤 선호도 그리고 담당 의사의 어떤 철학 등을 접목해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증이 확인된 혈소판 저하 환자에서는 연관성이 많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혈소판 수치가 낮은 환자에서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혈소판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낮지 않은 환자에서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통해서 혈소판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믿져야 본전이다라는 심정으로라도 저희가 치료를 권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는 이런 배경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모습으로 또 진료실에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